다음 순서로 넘어가서요. 요새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뜨겁고도 가장 온 국민을 화나게 하는 이야기 중 하나죠. 되게 무겁고 불편할 수 있지만 꼭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PD님들께서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찾아라 N번방 서식지. 네. 그래서 사회심리, 적폐심리 전문가이신 심리학자 김태형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들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아니 제목만 봐도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2030 꼭 필독 도서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꼭 읽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김태형 좋겠네요. 선생님 그 쓰신 책 중에서 첫 번째로 읽는 책이 되시겠어요? 아, 네. 지난 방송에서 책을 하나도 안 읽으셨다는 게 다 들통이 나셨던데. 네, 다음에 꼭 읽고 와서 선생님께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 찾아라 N번방 서식지 이런 주제인데요. 저는 이 소식을 딱 접하고 진짜 사실 며칠째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막 사실 N번방이 터지기 전에도 주변에 언니들이 자기 친구가 이런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걸 봤다 막 이런 얘기도 막 저도 듣고 같이 화나하고 이랬는데 진짜 이놈들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좀 파도 정말 끝이 없다. 26만 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고 정말 얘네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2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고 이거는 사회 심리학적으로 또 선생님께서 분석을 또 잘 해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선생님을 모셔봤는데요. 네, 그래서 선생님 진짜 얘네들 왜 이러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일단 이 N번방 문제는 거기에 속해 있는 26만 명만의 문제는 아니겠고 네. 한국 사회의 문제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한국 사회가 이제 병들어오면 뭐 사회 가정 다 병들거든요. 거기서 이제 악마들이 계속 자라나는 건데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N번방 같은 사례가 이번에 적발돼서 약간 주춤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진화하겠죠. 너무 암울하다.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N번방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사실 학대와 폭력이라고 봐야 되죠.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학대와 폭력입니다. 성적인 형태, 즉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폭력 사건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학대와 폭력을 통해서 애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서 네, 돈 맞아요. 내고 보면서 막 쾌감을 느끼고 즐거워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인을 학대하면서 느끼는 쾌감이란 게 뭘까요? 그 정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인간들이 뭘 느끼니까 그 학대하면서 즐거울까요? 병들어서 뭔가 그 아무런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닐까요? 감정을 아예 못 느끼는 경우라면 이제 사이코패스인데 어려서부터 동물 이렇게 목 자르고 뭐 이런 건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N번방하고 좀 다르죠.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대량으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정 능력이 있어요. 어떤 감정 능력이 있는 거냐면 특히 학대를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능력이 이제 뛰어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타인을 학대하는 게. 그러면 인간이 도대체 타인을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낀다라면 그 쾌감의 정체는 뭘까? 복수? 아니면 학대받았던 폭력의 경험? 그런 것도 연관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힘이에요, 힘. 내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진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사람을 학대할 수 있는 힘이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다른 힘, 그냥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힘보다 인간 그 자체는 사실 아무래도 이제 민주사회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하는 거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죽일 수 있는 힘은 사실 굉장한 힘에 대해서 자각을 시켜주는 거죠. 그 순간 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쾌감을 느끼는 건데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또
그런 정도로 힘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예전에 제 책을 안 읽으셔가지고 지금 거의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아 열심히 꼭 읽어볼게요. 제가 쓴 적 몇 번 봤으면 딱 빠르게 나와야 딱 되는데. 나와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책을 이제 읽으실 거라고 믿고 네. 네. 무력감이죠. 이제 무력감이 심각하면 사람이 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을 갈망하는 것이 약자에게 표현될 때 힘을 과시하는 거라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굉장한 거죠. 사실은 내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타인을 학대할 때마다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무력감이 없다면 힘에 대한 갈망도 크지 않고 그 사람은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을 학대하고자 하는 충동도 없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쾌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정상인이거든요. 정상인들은 타인 학대에서는 쾌감을 못 느끼는데 인간 학대를 통해서는 이 무력감이 심각한 사람들 그리고 이게 성격화되면 이제 그걸 권위주의자 성격이라고 그러고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사디스트입니다. 그게. 그런 성격자들은 타인을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껴요. 왜? 무력감 때문에. 그래서 이 N번방 사건은 그 사람들이 집합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무력감에 휩싸인 학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 즉 학대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집합처가 N번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아마 무력감을 많이 느낀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예측되죠. 그죠.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무력감이 심각하게 누적되어 온 사람들일 거다. 그게 이제 학대 행위를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어떤 이제 변태적이고 병리적인 하나의 이제 장으로 N번방이 탄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아니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네. 그 박사방의 그 조주빈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포토라인에 서서 굉장히 마치 무슨 연기하듯이 피해자들한테는 사과 안 하고 진짜 무슨 자기가 무슨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아 이 악마적 삶을 끝내줘서 너무 고맙다 막 이렇게 하고 피해자들이 아니라 뭐 손석희, 김웅, 윤장현 이 사람들한테 사죄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되죠. 진짜 왜냐하면 열받아. 이 그렇게 말한 거는 네. 일단 뭐 전술적 차원에서 뭐 이제 지략의 차원에서 보면 물타기 일단은 이제 딴 데로 관심 돌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건 말고도 이 사람들이 무력감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무력감이 심한 사람들은 강자와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자 강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요? 무력감 있는 사람들. 기어야죠. 기어죠. 살살 기죠. 살살 기는 거고 약자에 대해서는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 성격자, 무력감에 화신들인 그런 성격자들은 강자 앞에선 비굴하고 약자 앞에선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손석희 이런 김웅 이런 사람들 그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강자란 말이에요. 다 남자고. 걸리기 전까지는 뭐 이제 자기가 돈 뜯는 대상이니까 약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걸린 이상 그죠. 나중에 사회적. 혼나면 그 사람들한테 혼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강자니까 일단 사과를 하는 거고 여성들은 여전히 약자로 보는 거지 만만하다. 진짜 짜증나. 거기서 당한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죄의식도 안 느끼고 뭐 사과해야 될 필요도 안 느끼고 이런 것도 역시 이 조주빈이 세상을 강자와 약자의 구도로 보고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N번방 같은 사태는 또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이 가학적 학대적 성향이 이제 성적인 어떤 욕망과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특히 한국의 여성들이 약자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대하는 젊은 남자들도 있어요. 우리 약자는 우리다. 여성이 아니라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무의식 차원에서라도 남자들은 여자를 약자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으로 이게 약자 공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무력감이 심한 힘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하나의 방이 되는 거죠. 그 국관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을 또 발동을 걸었죠. 이렇게 하는 힘들게. 네. 옛날에도 보면 인터넷 댓글 같은 거 걸리고 해서 딱 잡혀고 보면 멀쩡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예, 그 학교 다니고. 경찰도 놀래는 뭐 교수, 뭐 의사, 변호사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악플 같은 거. 그냥 아주 점잖해.
사람들 앞에서는. 근데 익명의 공간에 가면 마구 이제 드러내는 거지. 그걸 참았다가. 근데 그런 걸 열어주면 사람들이 그 열린 뭐랄까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거나 공개된 자기가 얼굴이 공개되거나 이름이 공개되거나 했을 때 못하는 행위를 그 잠복하게 했던 심리적 불만들을 익명성이라는 틀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번방이 이제 텔레그램이 안전하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더 이제 사기가 오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익명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 익명성이 보장되면 그 마음속의 어떤 분노라든가 적개심이라는 걸 표출을 많이 한다는 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악플에서도 할 수 있고 운전 습관 봐도 할 수 있어요. 운전 습관. 운전할 때 이렇게 사람들 운전할 때 보면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따뜻하고 너그럽고 그래요? 운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한다 그러죠.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운전 가르쳐 줄 때 하나의 요령이 뭐냐? 끼어들고 싶으면 깜빡이 켜지 마라. 그 운전 해본 사람들 알아요. 오히려 깜빡이 키면 계속 속도를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깜빡이 켜잖아요. 그럼 보통 열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속도를 내. 안 껴주려고.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리고 뭐 골목에서 아침에 나오는데 차들이 이렇게 몇 개 있다 그러면 껴주질 않아요. 맞아요. 양보 안 막 해주죠. 있는 대로 달라붙어 못 끼게 하려고. 그래서 골목에서 못 나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이민 간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한국 사람들 너무 잔인하다고. 너무 잔인해서 살기가 힘들다. 아침에 차 운전할 때마다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야박해서. 근데 어쨌든 차 운전할 때 뭐 우리 한국 사람 과속 많이 하기로 유명하고 뭐 그렇잖아요. 거칠게 운전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차라는 익명의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하나의 틀이 하나 더 있는 거군요. 나를 그러니까 씌워져 감싸주는. 있죠. 만약에 다 오픈카고 얼굴 다 보고 하면 제가 볼 땐 그렇게까지 못해요. 차에다 이름 다 박혀 있고. 번호판에 이름 써 있어야 돼. 저 옛날에 진짜 대학교 때 실험돼 봤어요. 이 깜빡이 키면 잘 안 껴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보다는 덜했지만 창문 내리고 얼굴 내밀고 손가락을 100% 껴줍니다. 익명성을 거의 딱 제거하고서 하면 다 껴줘요. 끄떡끄떡하면서 껴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창문 닫은 상태에서 깜빡이 켜면 비싼 차일수록 안 껴줍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그게 이제 비싼 차든 똥차든 뭐든 상관없이 다 안 껴주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익명성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범죄를 좀 촉발시키는 활성화시키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있는데 N번방이 이제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또 한국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여성 혐오 또 이런 데 작용했을 수 있고 그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너무 말이 많아요? 아니요, 너무 즐거워요. 뭐냐면 여성 혐오가 가능하려면 이건 이제 심리학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려서부터 여성과 좋은 경험이 없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좋은 어머니 관계를 자꾸 경험을 하면 이 사람은 여성 혐오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고통받는 걸 보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근데 그런 관계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여성을 괴롭힐 때 뭐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그게 뭐 괴롭다든가 이렇지는 않은 거죠. 오히려 이제 여성들을 괴롭히면 즐거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요즘에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여성 혐오가 심해지느냐 하는 것은 그 요즘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초중고생들 이런 쪽 보면 욕을 할 때 엄마 욕을 해요. 맞아요. 그 이제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책이나 언론이나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애들은 엄마 욕을 해요. 엄마와 맞아요. 관련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악마 취급당하는 거죠. 이 아이들 속에서. 근데 왜 엄마가 그런 식으로 돼버렸냐 한국 사회에서. 그거는 엄마가 악역을 맡거든요. 집에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즉 아이들을 압박하는 역할을 주로 엄마가 맡아. 그러니까 아빠는 돈을 벌어오고 아빠가 돈을 벌어오는 대신 엄마는 집에서 애들한테 이제 사교육 시키고 학원 보내고 공부 못하면 혼내고 이 역할을 주로 엄마가 맡다 보니까 애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그냥 막 그 무한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엄마를 경험하기보다는 자기를 괴롭히고 달달 볶는 엄마를 경험하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거죠. 애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면 또 초등학교 때는 발육이 여자가 빨라요. 그러니까 맞는단 말이에요. 여자애들한테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다 여자야. 그런 속에서 성장하다 보면 여성과 건강한 관계 경험이 없잖아요.
여성한테 사랑받아본 경험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여성 혐오에 빠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어릴 때 엄마가 공부하라고 괴롭히지 않고 뭐 잘 키우고 뭐 사랑해줬다. 이 사람은 일단 여성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그게 지식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반드시 정서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염려의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신념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여성 혐오가 한국에 자라나는 거는 엄마만의 잘못은 아니고 한국 사회의 잘못이죠. 그렇죠. 한국 사회가 그렇게 애들을 공부하도록 어릴 때부터 달달 볶게끔 만든 것 때문에 결국 그게 여성 혐오로도 표현되는 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을수록 그 여성 혐오 현상이 심해지는 데는 그러한 어떤 심리학적 이유도 있다. 그래서 아마 N번방 사람들은 어릴 때 이제 엄마 사랑 못 받고 뭐 자라면서 여성과의 건강한 관계 경험을 전혀 못 해본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 없는 건데 네. 궁금해진 건데 그러면은 보통 아빠는 그러니까 돈 벌어오는 역할도 하지만 되게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 아빠들 되게 많고 엄청 권위적이고 그렇게 찍어 누르는 형이 많잖아요. 네. 근데 뭐 여성들은 남성 혐오라든지 아니면 남성이 그런 아버지를 향해 혐오 감정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출되진 않잖아요. 남성은요, 아빠는 일단 열애예요, 열애. 애들 입장에서는 있으나마나한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 그냥 얼굴 간혹 보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뭐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엄마다. 이제 나 챙겨주고 밥 먹여주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강아지다. 나를 기쁘게 해주고. 그다음에 아빠는 이사 갈 때 강아지 챙겨야 되니까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강아지 안고 있으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농담인데 아빠는 존재감 별로 없어요 가정에서. 돈을 벌어오지만. 근데 아빠도 직접 애들한테 압박가 하는 거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피라미드 사원 아빠 정도 그런 특수한 케이스고 대체는 자기는 돈 벌어오는 거를 끝내고 애 공부는 마누라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역을 여성들이 전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실 엄마하고 충돌하면서 그거 많이. 아빠는 이제 뒤에서 배우 조종한다 그럴까. 애들 잘 닥달하고 있냐? 뭐 이제 이런 정도로 하지 전면에 잘 나서질 않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성은 강자 아니에요, 강자. 혐오라는 것은 제 책을 또 알고 보셔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제가 혐오시대 헤쳐가기라는 책도 쓴 게 있어요. 혐오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약자에 대한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지주하고 소작인이 있어요. 그렇죠. 지주 혐오는 근데 지주를 혐오해요, 소작인들이? 혐오하는 게 증오하죠. 그죠. 두려워하거나. 근데 지주는 소작인을 혐오해요. 혐오해요. 그러니까 혐오는 강자가 약자한테 하는 감정이고 우리가 바퀴벌레 혐오하지 티라노사우루스 혐오하지 않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 그냥 무서워요. 한 입에 잡혀먹을까 봐. 그래서 무섭고 증오하면 몰라도 혐오는 아닌데 바퀴벌레는 혐오한 거죠. 별것도 아닌 것들이 한 방에 쳐서 죽이면 죽일 수도 있는데 내 손 들어오질까 봐. 그래서 혐오라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약한 대상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에서도 약자 대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성은 약자니까 혐오의 대상이 되지만 남성은 어때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증오의 대상은 증오나 뭐 분노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래서 남성 혐오, 아버지 혐오는 잘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성 혐오는 또 그런 문제 있습니다. 네. 그럼 진짜 암울하네요. 약간 화나네요, 너무. 그런데 약간 이렇게 다 국민들이 어쨌든 분노하고 있잖아. 이 사태 터지고 나서. 그래서 뭐 여기 없지만 맹구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월호 참사 때 느꼈던 그런 무기력감이 너무 느껴졌다? 근데 진짜 전 국민적으로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개소개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막 내 딸이 N번방 피해자라면 반성하도록 할 것이다. 뭐 청원 N번방 그 청원한 거 가지고 청원한다고 뭐 다 법 만드는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적폐 애들이 이런 가해자를 옹호하고 가해자 입장에서 하고 오히려 2차 가해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온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은 욕을 얼마나 먹을 걸 다 상식적이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 그 술 먹고 맨날 주정 부리는 사람이 술주한 사람 많이 나무랄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애초에 그냥 술 주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맨날 술 주정하는 사람인데 누가 술 주정해서 욕 먹고 있어요. 그러면 너 그거 되냐 이거 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조용히 못 본 척. 지가 이제 그 비슷한 놈이거나 더한 놈이면 공격 못 하거든요. 재발저리는 걸. 그렇죠. 재발전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의 이 기득권층 특히 이 보수 세력, 극우 보수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국의 병리적인 성문화를 주도해온 세력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주범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한국의 이 병리적인 성문화는 다 사실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맞아. 아래로. 묻혀서 그렇지 잘 안 밝혀져서 그렇지 사실 많았잖아요. 김학의 사건. 네. 맞아요. 뭐 제대로 무혐의 처리는. 제대로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죠. 그 다음에 장자연 사건은요. 한국 사회 그 쉽게 하면 기득권층이 광범위하게 연루되는 장자연 사건도 사실 덮였죠. 네. 그다음에 버닝썬 사건도 네. 부유층들이 지금 주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덮었어요. 잘 안 됐어요. 맞아요. 진상 규명이. 근데 엠번방은 이번에 좀 털린 게 이런 정도의 기득권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파워가 있는. 그러니까 조주빈 보니까 그 정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걸리는 것은 맨 밑에 게 걸리는 거고 실제로는 한국 사회에서 그 문화를 주도하는 자들은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어떤 성문화, 변태적인 이제 병리적인 성문화에 노출이 돼 있는 사람이고 일상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런 이제 문화가 이제 이쪽에 이제 당연히 있는 거죠. 영화 같은데 보면 그래서 맨날 얘들 룸사롱 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자들 하고. 쫙 껴갖고 룸사롱 가고 이상한 그 잔치 벌리고 막. 네, 저도 어저께 드라마 나오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 술 접대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쿵짝쿵짝 그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면서 쇼 붙이면서 또 기생들 불러서 노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왜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들이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별거라고 호들갑이냐 이런 느낌. 우린 더한 짓도 하는데 너희가 안 봐서 열받아. 그렇지. 열받아. 너희 우리 노는 거 와서 안 봤지? 봤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얘들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땐 제일 커요. 이 사람들의 이제 일상적인 삶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건데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평등한 같은 인간, 존중해야 될 존재, 아래로 내려다보죠. 네. 뭐 옛날에 뭐 민중은 개돼지 발언도 있었지만 네. 이 사람들은 깔본단 말이죠. 아이 그지들 뭐 돈도 능력이야 뭐 이런 이제 소리하면서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야 이런 소리 했잖아요. 뭐 그러면서 깔본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 근데 엠번방 피해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굉장히 얘네도 찌끄레기다. 굉장히 가난한 여학생들이 많이 당했어요. 이 여학생들은 정말 알바가 절실한 알바를 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뭐 우리 애도 좀 알바 자리가 없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알바 자리 구하기 힘든단 말이에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의 여성들이 알바가 절실한 상황에서 얘네들이 얘기하면 거절하기 힘든 거죠. 일단은 그 알바를 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봐도 부잣집 뭐 딸들 뭐 잘 나가는 딸들이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난한 집 애들이 돈 없어서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레미제라블 보셨죠? 네. 거기서 자베르가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이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 창녀가 됐던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나 너희들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감옥에서 태어나 자랐고 너희들 같은 인간들 잘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민중을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편견. 그러니까 얘들은 거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지금 한국의 기득권층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얘들 눈에는 못 사는 찌질한 가난한 인간들이 뭐 그냥 돈 받고 못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베르처럼. 그래서 이 한국에서의 계급적인 어떤 이 갈등 그리고 그에 기반한 계급적 편견 이런 것이 있던 엠번방에서 얘들이 보여준 태도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병태적인 성문화
시작된 건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조선시대 얘기하는데 조선시대 때 기생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맞아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잘 아시다시피 성노예, 일본군의 만행이 있었죠. 그 네. 성노예도 있었고 일본들 고위층은 기본적으로 기생 문화가 아주 안 좋은 질 낮은 기생 요정 문화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위에서 이제 거기서 정치하고 거기서 즐기고 뭐 쾌락을 풀고 학대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일제시대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일제시대 때 들어온 이 잘못된 성문화, 상류층의 성문화가 해방 이후에는 박정희의 요정 정치로 옮겨갔죠. 박정희가 어디서 죽었나요? 요정에서 죽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개인 요정. 궁정동이 사실은 박정희 요정 아니에요? 박정희만을 위한. 진짜. 거기에서 죽었잖아요. 사람의 삶이란 결국 죽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박정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은 요정에서 기생들 불러놓고 술 먹다가 총 맞아 죽었다라는 것에서 사실 그 인생이 어떤 거냐가 딱 드러나는 건데 그 문화가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생긴 양궁준이 기지촌이니 문화 플러스해서 서민층에서나 이제 그런 게 퍼지고 상류층에서 요정 문화가 이어집니다. 일제시대께. 왜냐하면 친일파들이 그대로 한국의 기득권층이 되면서 이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죠. 이게 주로 룸사롱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왜 영화 보시면 항상 거기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정치 얘기를 하는데 왜 여자가 이거 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나서 치게. 그러니까 뭐 정치 영화든 무슨 영화든 보면 다 보세요. 어디서 결정해 중요한 걸. 다 술집에서 그 룸. 2차 가자 하는 그 2차. 거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나가 너희들 그래놓고 결정하고 들어와. 그리고 난장을 치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서로 결탁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문화 속에서 이게 한국에서 상류층이 계속 유지해온 문화고 대기업에 이게 접대 문화입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이제 주류층들의 의사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성을 매개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성적 쾌락 또는 학대 이걸 매개로 해서 진행되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마 여성들은 좀 덜하겠지만 남성들은 주류 사회에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여기에 안 빠져들기 힘듭니다. 주류 사회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출세를 못해서 저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만약에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출세를 했다. 그러면 룸사롱 가게 돼 있어요. 문화상. 심지어 그 민주당의 386 이런 사람들도 룸사롱 때문에 한번 사건 난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정치권 뭐 기업 뭐 할 거 없이 완전히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대기업 들어가서 이 사람이 승진을 계속하고선 잘 살고 있다. 무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가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서 같이 그 문화를 즐겼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제 수준 높은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접대 문화라든가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물론 돈을 좀 많이 준다 뭐 어쩐 걸 떠나서 더 심한 학대와 이상한 이제 변태행위 같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 버닝썬? 네, 거기서 스너프 필름? 네네. 그런 거 뭐 들어봤어? 일설에 의하면은 뭐 버닝썬 때 피가 있었다고 낭자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 도구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거 해가고 막.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건 안 걸리잖아요. 이제 위에서 하는 거라 상류층들이라 그런 것이 이제 사회 전반에 한국 사회에 쭉 지속되어 오다가 이게 이제 하루중에 퍼지면서 그걸 모방한 문화가 동네에 있는 술집 룸사롱들이에요. 조그만. 그러니까 위에서 하는 거 밑에서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에 퍼지고 그 김학의 사건의 이제 대중적 버전이 엠번방 같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역사적 뿌리가 사실은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우리의 역사가 왜곡된 것과 관련이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이걸 여태까지 청산을 못한 거죠. 너무 많아요. 근데 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또 일제시대 또 미제시대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온 것들이 있고 그걸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우리나라 상류층이라고 하는 지금의 어떤 친일 적폐 세력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문화로 또 자리 잡고
이게 또 일반 대중적인 남성들에게까지 그렇죠. 이렇게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준다 싶었던 게 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일하는 시간은 국민들 세금 받고 일하는 시간인데 그 네. 사진에 누드 사진을 검색해서 보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예전에 박근혜 대변인 윤창중 이 사람이 대통령 방미 수행 중에 네. 성추행을 해가지고 네. 이게 세계적으로 진짜 국가망신을 시켰잖아요. 네. 사실 이 두 사람 빼고 뭐 검찰에서도 진짜 이런 말 많고 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정치권 그리고 이런 상류층에서 이런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끊어내고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 참 힘든 얘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밀착돼 있잖아요. 그런 거에. 그러니까 심재철은 사실 국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시간에 이제 어디 룸사롱에 있든가 해야 되는데 국회에 있으니까 감질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본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이 사람들은 국회에서 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이제 한락가 같은 데서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 있는 게 문제죠. 따라서 정치 개혁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옛날에 누가 쓴 책에서는 한국에서 접대 문화만 청산해서 사회 부정부패가 상당히 줄 것이고 성문화 개선될 것이다는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접대 문화 사실은 이제 싹 근절시켜야 되는데 뭐 여전히 근절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정치 개혁, 사회 개혁이 기본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이제 엠번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하고 뭐 이제 신상 공개하고 그런 건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해서 변절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범죄가 끊임없이 다시 자라나고 진화하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청산하려면 결국 사회가 투명해지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고 특히 한국에서 의사결정이라든가 2차에서 가는 그 이제 뒤풀이 문화 네. 여기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1차, 2차까지는 그냥 술집이거든요. 네. 3차부터는 여자 나오는 집이에요. 그 어떤 모임에 가도 그래요. 근데 내 친구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 저를 굉장히 싫어할 텐데 그런 거 다 얘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싫어할 텐데 1차, 2차까지 술 먹지만 3차 가자는 벌써 얘기가 그거거든요. 여자 나오는 집 가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열받아. 그리고 뭐 매춘했던 얘기, 뭐 했던 얘기, 성상납 받았던 얘기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하는 떠드는 문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화적으로 완전 근절이 돼야 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거기에서 정치가 결정되고 승진이 결정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이 문화 자체가 싹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노는 문화가 사실 술 먹는 것밖에 없어요. 별로. 저도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때때는 좀 지루할 때가 있고 지겨울 때가 있거든요. 맨날 만나서 술 마시고 뭐 2차, 3차 이렇게 가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술을 빼고 그런 유흥을 빼면 과연 취미생활이라는 게 있을까? 많은 이제 전반적인 다수의 한국 사람들한테 없지 않을까? 그럼 인생이란 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사실 또 불행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국 사회의 이런 문화 풍토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 정치적 개혁은 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 조직 문화에서 술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유흥 문화 이거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구조도 바꿔야 되고 의사소통할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 룸사롱 가서 좀 하지 말자는 얘기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걸리면 상류층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근데 N번방 피해자들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아니라 N번방 가해자들은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럴 수도 있어요. 김학이나 장자연은 괜찮았는데 왜 우리만 걸리느냐 이거 이렇게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해하는 심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맨날 그럴까 네이버 지식인 했다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저 거. 진짜 그냥 들어가기만 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냥 위에 사람들 보고 따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더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안 걸리고 우리만 걸린다.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억울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게요. 그래서 근절하려면 이거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맨 위에서 그 짓을 한 사람 하나 잡아야 돼요. 맞네요. 그래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돼. 근데 김학이가 무혐의가 떴어요. 아니, 이건희 회장은 그 500씩 주면 괜찮은 거예요? 진짜 이건
근데 그것도 막 떴다 계속 사라지고 떴다 사라지고 진짜. 의도적으로 지우잖아요. 그거는 괜찮은 거냐고. 500 아니죠. 줬으니까. 절대 안 되죠. 돈이 많아서 500을 줬든 조선일보. 돈이 없어서 5만 원을 주셨든 똑같은 겁니다. 진짜. 오히려 더 나쁘면 더 나쁘지. 근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아유 경제를 이끄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시겠어. 그러니까 힘 가지면 다 되는 줄 알고 애들이 그렇죠. 나이띠 그러니까 진짜. 얘들이 억울한 건 힘이 없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우리가 당하는 거지. 힘만 있었으면 우리도 괜찮다. 진짜 그런 거 같네요. 김학의처럼 할 건데 우리도 더. 우린 별장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되게 애들이 공부를 뭐 잘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은 그렇죠. 잘 되면은 사회 고위층인 거고 못 되면 그냥 또 엠번방에 계속 있는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답이 없는데요. 진짜. 진짜 이게 처음 맨 위부터 수사를 진짜 제대로 해서 정말 맞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장자연 때 그래서 다 해가지고 그때 조선일보 이런 애들 있죠. 다 조져버렸어야 다 감옥에 되는데. 넣고 신상 공개하고 발찌 채우고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랬어야 사람들이 위에도 저렇게 당하는데 우리 이거 안 조심해야겠는데? 당하겠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뭐 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넘어가거든요. 정신 차려야겠다. 그럼 저 혹시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아니 이게 근데 하는 연령층이 엄청 어린 애들도 많잖아요. 이런 어린 애들의 문화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막 보니까 초등학교 이런 데도 막 엄청 이런 성차별적인 문화? 이런 폭력적인 문화도 엄청 심하고 중고등학생들 당연하다고. 초등학생 시기 때는 모방성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유년기라서. 어른들 보고 모방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얘들은 어른들이 옳은가 잘못됐는가 이런 건 판단을 잘 못하니까 그냥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본을 잘 보여야 되는데 어른들이 어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집에서 또는 어른들이 뭐 어떤 문화들을 접하느냐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데 초등학생들이 보는 문화라는 게 그런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차별하게끔 만드는 문화를 보면서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포르노물을 너무 일찍 접한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접촉하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포르노물을 청소년기까지는 정말로 이거 유해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가치관이 어느 정도 섰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거르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년기 이때는 뭐 그냥 보면 그거가 그대로 얘들에게서 성인식이 되는 거고 청소년기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바뀌어서 거의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게임에서도 네. 여성 캐릭터들 보면은 다 약간 벗은 것처럼 그렇죠. 천이 없어? 뭐 거지야 다? 진짜 무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성을 상품화시키면서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뭐 심한 경우에 이제 포르노 산업인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뭐랄까요 성적인 자극을 여성을 성적인 대상화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윤 추구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면.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이거는 근본적인 체제 개혁 말고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캠페인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 나아가 인간의 인격,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상품화시킬 수 있는 체제 이 체제가 혁파되지 않고서는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린아이들 못 보게 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거 뭐 어떻게든 봐요 또 애들이. 그죠. 이 못 사회 보게 하면 문화 속에서. 또 얼마나 궁금해요. 어떻게든 통로로 들어가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될 정도로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참 유원하지만 어쨌든 출발점은 정치 사회 개혁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죠. 또 총선인데 진짜 국회에서 누드 사진 보는 그런 사람들은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김학이 그런 거 다 묻어줬던 놈들은 일단 다 잘라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요. 정치 사회 대개혁 제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그런 거고 요것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저 인간은 뭐 맨날 그 사회 개혁만 그 맞긴 한데 지겨워 죽겠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존 문제의 공동체적 해결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코로나 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지금 사회주의적 배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 그 시장에 맡겨놓고 그냥 막 난장치는 거 망했죠. 낫죠 오히려. 네, 훨씬 낫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번에 느끼지만 이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개인의 생존 문제를 어느 정도 공동체에서 책임져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잘 보장된 사회일수록 건전하거든요. 제일 여기서 좋은 점은 뭐냐면 자,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학생들을 유혹할 때 거기에 유혹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 거의 없어지겠죠. 조금만 이상한 거 시키려고 하면 지랄하지 마라 안 한다 이렇게 나갈 수 있으려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 갑질해서 저항을 잘 못하는 이유는 갑질을 당했을 때 거기 저항을 하면 잘리면 밥줄 끊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참아요. 이 참으니까 이제 위에서 위계를 이용하고 서해를 이용해서 계속 갑질을 하고 성착취를 하고 뭐 또는 성희롱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공동체 그 한국에 살아가는 성원들에게 기본적인 생존을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되어 나간다면 위에서는 그 짓을 계속 하고 싶어 하겠죠. 있는 놈들은. 근데 아랫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제는. 잘라라 차라리 나 이런 꼴을 당하면서까지 여기 다니고 싶진 않다. 들어서 안 한다. 갑질 나 이거까지 참으면서 다닐 생각 없어. 내가 배가 좀 고파도 그냥 죽진 않으니까 그래 살 거야. 이게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한국 사회는 밥그릇 또는 밥줄을 이용해서 계속적인 어떤 가불관계, 갑질, 그 다음에 성적인 학대, 착취, 뭐 이제 희롱 이런 게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거 하나는 이번에 논의가 좀 돼야 된다. 선거를 전후로 하면서 전 국민에게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문제 이런 걸 하나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관계의 평등을 하루빨리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한국 사회는 위계 사회 아닙니까? 서열 사회. 아주 촘촘한 서열과 위계에 의해서 짜여진 사회인데 여기서 어떻게 평등한 관계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평등하지 않은 관계라면 당연히 이 불평등 관계를 이용해서 뭐가 가능해요? 학대, 착취, 갑질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을 빨리 완화시키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화두가 지난 대선만 해도 경제민주화인데 경제민주화에는 이 불평등 해소도 사실 녹아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실종되고 요즘엔 전혀 논의가 안 되는 편인데 한국 사회가 하루빨리 개혁을 하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실 이제 지겨운 얘기를 또 하는 거지만 구체적인 이제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저항이 가능할 정도의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밥그릇은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 자, 앞으로 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코로나 겪고 자본주의 체제가 그렇게 하나 하는 거하고 이 불평등을 시급히 해소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그래야 사람들이 이런 걸 당할 때 최소한 자기 방어, 그다음에 저항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선생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N번방 이거 보면서 이제 N번방이나 뭐 박사방이나 이런 텔레그램 성착취를 당했던 여성들 그리고 특히 미성년자 여성들이 진짜 안타까운 게 너희 부모님한테 말한다가 협박이 된다라는 사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정상적인 사회였으면 너희 부모님한테 내가 부모님한테 말한다는 도움의 요청의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뭔가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거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야, 진짜 이게 뭔가 단순히 간단히 뭔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뭔가 사회적으로 병들어 있고 이런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생겼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학생들은 그런 거기서 이제 피해자들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게 부모님한테 알려지면 더 혼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에서도 소외된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국 사회 통념이 여전히 그랬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욕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피해자를 더 조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악순환을 낳는 거죠. 아까 내 딸을 혼내겠다 이렇게 발언한 그 누구야? 걔 구겨가지고 볼 수가 없네요. 단일 종족주의. 네, 단일 종족주의 쓴 저자도 있던데. 화가 네. 나네요. 아무튼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맨날 하는 얘기를 하자면 네, 저 지겨운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이번에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그 이번에 N번방도 N번방이고 이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세계적인 판도에서 또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벌써 13만인가요? 네, 넘었다고 그러는데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수십만에서 100만까지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이 미국이 그렇게 잘난 체하고 뭐 이제 큰 소리 치고 우리가 뭐 세계 인권을 우수한 나라고 뭐 이제 떠들었지만 이번에 방역과 관련돼서 얼마나 취약한 사회인가가 맞아요. 이제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나마 한국이 미국보다 의료보 장치가 잘 돼 있고 맞아요. 과거에 이제 방역을 했던 경험이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좀 어떤 세상이 과연 인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세상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인가 이런 걸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많은 논의를 해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이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젊은 사람들 만나면 참 그 답답한 심정 이해된단 말이죠. 취직 자리가 안 보이고 막 이제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창업하자니까 겁나고 뭐 이제 이 기로에서 뭐 열받으니까 이제 세상에 불이라도 지르고 싶고 이런 이제 분노를 느끼는 젊은 사람들 이 젊은이들한테 뭐 경제가 호전되면 다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젊은이들 취업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너무 부채기. 경제를 그러니까 막막하고 경제를 뭐 젊은이들이 막친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030 방송 맞네요. 지금까지의 어떤 사고 방식 개인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다 하자. 이번에 그래서 미국 어떻게 됐어요? 개인 문제 개인이 알아서 하다가 총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작살나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날지 어떨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개인이 문제 개인이 알아서 하면 안 된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맞아요. 우린 다 연결된 존재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좋은 얘기 했잖아요. 코로나19는 우리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줬다. 다 똑같이. 다 똑같이. 부자들 아니들. 부자들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다 병에 걸릴 수 있다. 취약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줬다라고 빌 게이츠가 나름 옳은 얘기를 했거든요. 신기하네. 전 재산을 내놓지는 않더라도.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은 맞잖아요. 네. 우리가 평등하다는 사실. 그 사실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고 또 우리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 된다고 해서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미래 사회는. 그러니까 다 같이 연결된 사람들이 안전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을 때 지속 가능하고 또 나도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발상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 출발점이 돼야 되고 일단 빨리 재단 소득부터 줬으면 좋겠어요. 준다던데? 맞아요. 서울시 4인 가구 100만 원?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뭐 서울시가 아니라 전체였나요? 70%. 70%인데요. 그 하위소득. 그거 뭐 증명해야 되고 또 이런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러겠네요. 뭐 하여튼 뭐 복잡한데 다 주지 그 귀찮게. 다 주고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갈라면 다시 뺐으면 되지. 이거 70% 따지고 막 이러면 또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 복잡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빨리 줄 거 빨리 주고 지금 사람들 힘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미래는 저는 기본소득 같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일자리도 국가적으로 청년들한테 다 제공하고 맞아요. 그 기본소득 주면서 제공하면 월급이면 적어도 의미 있는 일자리라면 젊은이들이 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사회가. 이게 이제 경제를 그 자본가들이나 기업가들한테 맡겨놓고 너희들이 이제 기업 잘 운영하면 고용이 늘겠지. 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기업이 아무리 커도 고용은 안 늘고. 맞아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아무리 자본이 팽창해도 고용은 안 느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대개혁해야 될 때가 왔고 이번에 N번방 사건도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뭐 코로나도 그런 기회를 삼아서 미래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탄. 아니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속에 있던 뭔가 다 풀어주신 느낌이에요. 아니 선생님 나중에 사회 정치 대개혁 막 이런 자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선생님 책 못 읽은 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진짜 읽었으면 조금 더 했을 텐데. 네, 무튼 오늘 찾아라 엠번방 서식지 한번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찾으셨나요, 엠번방 서식지? 그것만 찾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엠번방 서식지인이 뿌리를 찾은 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이런 사태를 또 맞이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도 정말 종합적으로 사회 대개혁적으로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언니가 말한 것처럼 이게 뻥 뚫리는 기분?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도 구독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엠번방이 사실상 가능하게 했던 그 상위 구조를 차지하고 있었던 정치인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좀 총선에서 그런 사람들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재난소득 이런 것도 다 반대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뽑지 말자. 그런 사람들은 뽑지 말자. 좀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또 너무 좋네요. 이 책 꼭 다음에 네. 한 번 더. 20대, 30대 여러분들 이 책 필독 독서입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오늘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